자, 지금 받은 필기본에 보시면 수많은 설명들이 적혀 있지만 실제 모의고사를 풀 때 이거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읽기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은 소설이라고 하는 거 중요한 요소가 인물이랑 배경 파악하는 거거든. 근데 얘도 고전 소설이기 때문에 인물을 지칭하는 호칭이라고 하는 걸 사회문화적 맥락의 어휘로 잘 파악하고 있으면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 수월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위주로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지금 유시3대록이라고 하는 작품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어휘 위주로 지금 살펴본다 생각하시고 나머지 표현 방식들이라던가 혹은 설명 이후에 내용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거는 주석지 보시고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본문에다가 정리해서 오시면 돼요. 자, 한번 보자. 태우가 경사에다 달아 먼저 대궐에 가서 천자은혜에 정중하게 살해했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태우라고 하는 게 인물이구나 정도는 알 수 있죠. 이 태우라고 하는 사람이 천자의 은혜에 살해했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천자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얘 지금 배경이 중국이구나 알 수 있어요. 천자가 다른 말로 황제라는 의미지. 그래서 여기서는 천자 혹은 상 이런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선시대 황제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고전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조선시대에 나와요. 그러니까 황제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면 배경은 무조건 중국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태우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대궐에 드나들고 있고 그 다음에 천자라 그래서 황제의 은혜에 살해까지 하고 있는 인물이야.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는 무조건 4대부가 이상의 남성이겠구나 알 수 있어. 임금님이 황제가 왜 살해를 해주겠어? 혹은 황제가 왜 은혜를 베풀어 주겠어? 얘는 지금 무언가 국가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인물인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태우라고 하는 존재가 천자 은혜에 살해하고 있다를 통해서 태우는 남성 4대부 그리고 배경은 중국이구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상이 크게 반겨 불러보시고 공적을 표창하셔 예부상서 영릉우에 임명하셨다. 예부상서 영릉우 체크해 주세요.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인물을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지.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직이라던가 혹은 아니면 김생, 김소저 이런 식으로 다른 호칭으로 부르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 예부상서 영릉후라고 하는 호칭을 통해서요. 요 부분들이 바뀌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짐작할 수 있게 어휘 정리 한번 해놓읍시다. 여기 지금 후라고 나오지? 이거 제후란 뜻이야. 제후. 중세시대의 중국은 정치제도로 봉건제를 선택해서 국가를 운영합니다. 봉건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중앙은 황제가 살고 있는 황성이라 그래. 수도. 황성은 황제가 다스리지만 땅덩어리가 하도 넓기 때문에 그 이외의 지역들은 제후라고 하는 걸 임명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끔 해요. 제후는 다른 말로 무슨 왕이라고도 표현이 돼. 그러면 자 여기 영릉우라고 하는 건 영릉 지역의 제후로 삼았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제후랑 또 다르게 황제가 있는 황성에 출퇴근하면서 중앙 조정에서 나라의 일을 살펴보는 관직이 이 예부상서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호, 예, 병, 형, 공 이게 조선시대 관리 체제인데 중국에서 따온 거야. 그래서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라고 하는 부서들이 있는 거고 현재로 따지면 얘네들이 뭐냐면 국토안전부라던가 혹은 아니면 보건부라던가 우리나라 행정부 밑에도 수많은 부서들이 있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1, 2, 3, 4, 5, 6 순서대로 선생님이 적어줬지? 순서대로 여기가 중요한 부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서 지위인데 예부상서가 있고 이부상서가 있으면 이부상서가 조금 더 잘 나가는 애야.
알겠지? 자, 그리고 여기 상서라고 하는 지위는 지금으로 따지면 각부의 차관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치면 지만 2급에서 3급 공무원 정도 해당된다. 오케이? 그래서 예부 상서로 중앙 관직도 주고 영릉 후, 영릉의 제후로 임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태우, 예부 상서, 영릉 후 이렇게 등장하면 다 똑같은 인물이야. 태우가 천자의 성은에 감사를 드리고 집안에 돌아와 부모를 배웠다.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이렇게 인물이 어느 장소에 있는지가 등장하게 되면 그 장소도 체크해서 알아두십시오. 자, 왜 그러냐? 집안에 돌아와서 만나게 되면 보통 집안 식구들이랑 만나겠지. 그치? 그럼 장소가 집안이고 등장하는 인물들은 앞서 설명된 인물의 가족들일 확률들이 커요. 그래서 배경이 등장하고 그 배경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뀌면 연관이 되니까 배경도 체크해가면서 읽으세요. 자, 기한을 어긴 지 석 달이 지났기에 식구들이 기다리는 근심이 끝이 없더니 온 집안의 반김이 무궁했다. 승상과 부인이 태우가 더디게 온 것을 꾸짖었다 해서 승상과 부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 부모를 배웠다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그치? 승상이랑 부인이 태우의 부모일 텐데 승상이라고 하는 것도 관직 이름이에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2호 예병 형 공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장관직 차관직 있다 그랬지. 근데 그 부서 말고요, 황제 바로 밑에 관직으로 치면 제일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이 뭐가 있냐면 상국이라는 관직, 그 다음에 승상이라고 하는 관직들이 있어. 근데 상국은 잘 안 나와. 얘는 명예직이야. 오케이? 그래서 황제 바로 밑에 권력자가 좌승상, 우승상들이에요. 그래서 승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이 사람은 굉장히 나이가 있는 남성이야. 그래서 나이가 많은 남성 어느 정도냐면 주인공의 아버지뻘 되는 사람들이 보통 승상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황제 다음 가는 직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승상이고 어머니가 이 승상의 부인으로 등장하고 있죠. 태우가 더디게 온 것을 꾸짖었다. 자, 태우가 사죄하고 설생을 데리고 왔음을 고하자 모두들 놀라고 괴이하게 여겼다. 태우가 집에 올 때 설생이라고 하는 인물을 데리고 왔는데 여기 생자 동그라미 치세요. 이 생자는 젊은 남성한테 붙이는 호칭입니다. 김생, 김씨성을 가진 젊은 남자란 뜻이야. 이생, 이씨성을 가진 젊은 남자. 설생은 설씨성을 가진 젊은 남자이겠지. 그치? 근데 이제 작품을 뒤에 보다 보면 알지만 얘가 설초벽이라 그래가지고 여자야. 근데 우리가 저 호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지금 태우는 설초벽이 남자인 줄 알고 있구나. 그리고 집안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도 남자로 소개를 했구나. 승상이 모든 자식들과 더불어 서원에 나와 설생을 받는데 맑고 높은 기질이 표현이 선풍 도골이었으니 신선선자예요. 신선의 풍채, 도가 흐르는 골격, 수려하고 깨끗한 풍채가 눈을 놀라게 했다. 승상 및 태우의 여러 형제들이 매우 놀라 10분 공경하고 별채 송주컨에 거처하게 했다. 송주컨 체크하세요. 이것도 장소지. 그치? 앞으로 태우가 송주컨에 가면 누구 만나러 가는 거야? 설생 만나러 가는 거야. 얘가 송주컨에 있었다 그러면 설생이랑 같이 있었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각별히하여 후대했다. 승상은 설생이 너무 청아하고 아름다움을 괴이하게 여겼고, 자, 이부상서 유색이는 해서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했네. 자, 이때 이부상서라 그랬으면 아까 선생님이 2호 예병 형 공순으로 높은 거라 그랬죠. 얘가 태우는 예부상서였어. 지금 유색이는 이부상서라고 나와요.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부인과 승상이 형제들 그리고 자기 자식들과 더불어서 설생을 보았다라고 했어. 유색이는 저기 나오는 영릉우의 형제 중에 한 명인데 형일까 동생일까? 형이야, 형. 이부상서잖아. 그지? 예부보다 높은 자리에 똑같은 관직을 하고 있는 애야. 형이야, 형. 그리고 유색이는 한번 설생을 보자 결탄코 남자가 아닌 걸 알았지만 입을 열어 말하지 않고 아우들에게 당부했다.
고전 소설이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유세기의 속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작가가 다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여자가 아닐 거다, 아니 남자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아요. 설생이 타양 사람으로 우리를 서먹하게 여길 것이다. 너희들은 번잡하게 가서 보지 말고 설생을 편히 있게 하여라. 해서 형인 유세기가 아우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겠지. 이부상서의 형제가 명을 받들어 구태여 설생을 찾지 않았다. 이부상서가 유세기, 저기서 형제는 유세기의 형제들이겠죠. 그래서 이 이부상서 그리고 나머지 동생들은 이부상서의 명을 받들어 구태여 설생을 찾지 않았으나 유독 영릉후가 된 세창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이름이 등장했다 드디어. 태우, 예부상서, 영릉후, 세창 다 똑같은 인물이야. 아까 형 이름이 유세기였지. 그치? 얘는 유세창이겠죠? 자, 그래. 자, 세창의 자취가 송주컨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잖아. 송주컨이라고 하는 거 체크해 놓으세요. 송주컨도 장소지. 그치? 자, 그럼 송주컨에 아까 누가 산다고? 설생이 산다고. 그럼 왜 송주컨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냐? 설생에 대한 생각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그리고 봅시다. 이날 영릉우가 매화정에 나가 부인인 남소절을 대하자. 자, 매화정의 정자는 뜰정자야. 이것도 장소야. 매화정에 나가서 부인인 남소절을 대했다. 소절하는 호칭도 체크해 두세요. 소절은 사대부가 여식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자, 세창이는 이미 결혼해서 첫 번째 부인이 있는 상태. 소저가 얼굴에 희색을 띄어 맞이하고, 희색,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기쁜 색을 띄어 맞이하고 서너 명의 자녀가 겹겹이 반겼다. 자녀까지 두고 있네요. 영릉우가 다시금 애정이 새롭게 솟아오르면서 이별의 회포를 이르며 반가워하는 것이 끝이 없었다. 그러나 영릉우의 한 조각 마음에는 설생이 객수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잊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잔지 여자인지 미심쩍어 마음이 갈리니 은심은 하고 있어. 근데 얘가 여자라고 하는 건 알 수 없어요. 아직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은심만 해요. 이 밤을 겨우 세워 아침 문안 인사를 끝낸 후 바로 송주컨에 가서 설생을 보았다. 얘들아, 아침 문안 인사는 누구한테 가서 하는 거냐면 무조건 부모님한테 가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랑 밤을 새워. 그리고 아침에 문안 인사 부모님한테 얼른 하자마자 설생이 있는 송주컨에 가서 영릉우가 설생과 종일토록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마다 의기투합하는 것을 신기하게 여겨 밥 먹고 잠자기를 다 잊을 정도였다. 밤 새고 갔는데? 그리고 또 밤을 새죠. 그치? 그러면 지금 이 영릉우라고 하는 인물은 설생의 정체가 여자일까 하고 의심은 하고 있지만 우선 남자라고 생각하고 친구로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감정적 상태는 호감. 오케이? 자, 중략 부분 나옵니다. 설생은 세창에게 혼인을 구하는 것이 순탄치 않고 마땅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설생에서 아까 생자는 젊은 남자한테 붙이는 호칭이라 그랬는데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세창한테 혼인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얘 여자야, 여자. 여자인데 남장 모티프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통 고전 소설의 주인공들 같은 경우에는 선인이죠. 그지? 그러면 이 선인이라고 할 때 이 착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설정을 해주셔야 되냐면 유교적으로 지켜야 될 도리들을 지키는 인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악인으로 등장하는 존재들은 고전 소설에서 우리 기준으로 착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야. 유교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악인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의 설생이라고 하는 친구는 여자죠. 여자가 유교에서 제일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정절이야, 정절. 그지? 이 설생이라고 하는 인물이 세창이 자기를 남자라고 알고 있는 것도 알아. 하지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여성인 자신이 세창이랑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지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창한테 정절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세창이는
사대부가 집안이고 본인이 자 뒤에 보면 나옵니다. 설생이라고 하는 인물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본인이 세창에게 혼인을 구하는 게 불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 옛날에는 사대부가들 집안이 어떻게 결혼을 시키냐면 매파한테 우리 집안 족보 다 보여주고 우리 집안에서 관직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설명해주고 부모님들 양가 다 어느 사람들인지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 상태에 맞는 또 다른 사대부가를 매파한테 소개받아서 매칭하는 거란 말이야. 부모가 없고 얘가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모르는 나그네 같은 경우에는 혼인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 근데 자기는 세창한테 정절을 지켜야 돼. 근데 세창한테 혼인을 구할 수는 없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 과거 시험에 급제해 천자를 만나야겠다. 자 그리고 여기 밑줄 쳐. 천자께 세창과 자신의 혼사를 성사시켜줄 것을 청해야겠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늑혼이라 그래. 늑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지위나 혹은 그 사회적 신분을 통해서 강제로 결혼시키는 걸 늑혼이라 그래. 황제가 결혼하라 그러면 당연히 다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황제라고 하는 인물한테 부탁을 해서 세창이랑 늑혼이라고 하는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에 응시해 문무장원에 뽑혀 천자로부터 큰 칭찬을 듣는다. 자, 초벽이 머리를 조아리고 죄를 청했다 하지. 초벽이라는 인물 체크해 놓으시고 제가 등장하면 누군지부터 파악해 주세요. 얘가 무슨 말을 하냐면 신이 일월을 속이고 해와 달이라는 뜻, 황제라는 뜻이겠죠. 음양을 바꾼 죄가 있다. 음은 여성을 뜻하고 양은 남성을 뜻해요. 즉 음양을 바꿨다는 소리는 성별을 속였다. 감히 조정에 어뢰지 못하겠다. 자, 조정 체크하세요. 지금 초벽이 있는 장소입니다. 공간적 배경이에요. 조정이라고 하는 곳은 황제가 자신의 신하들과 국가의 일들을 논의하는 장소야. 그 조정에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말을 못한다. 신의 죄를 용서하시면 진정을 아뢰겠다. 차설, 이때 천자가 놀라셔서 설초벽에게 마음속에 품은 것을 숨기지 말고 아뢰라고 하시자 초벽이 다시 머리를 조아리고 아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얘기해주고 관용을 요청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허락해주니까 자신이 어떠한 이유로 남장을 했고 어떠한 이유로 과거라고 하는 걸 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요약적 제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은 이래요. 자, 신이라고 하는 호칭이 나오잖아. 신하할 때 신이거든. 듣는 사람은 황제. 청자는 무조건 황제야. 이렇게 되면. 신첩 이러면 말하는 발화자는 여자고 듣는 상대방은 나보다 높은 사람. 그치? 그래서 신첩이라는 호칭이라고 쓸 수 있어. 여기도 신도 마찬가지야.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인 거야. 보통 신하라는 호칭은 주군한테 하는 거니까 황제 또는 왕한테 쓰는 말이겠죠. 신은 본래 설경화의 어린 딸입니다. 질문, 설경화는 설초벽의 아빠야, 엄마야? 이름 때문에 엄마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 자, 고전 소설에서 성이 같잖아. 아버지예요. 지금이야 엄마 성을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에서 그것도 중세시대에 엄마 성 따르는 경우가 없어요. 성이 같다 그럼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세요. 고전 소설에 여러 가문이 등장해도 그 가문이 이름 성씨가 겹치는 경우는 없어. 어떤 고전 소설을 봐도 없어. 그래서 첫 번째 가문이 김씨가 나왔어. 두 번째 가문이 이씨가 나왔어. 세 번째 가문은 최씨가 나와야지. 여기 김씨성 가진 애들 나왔는데 김씨성 가진 애들 안 준다고. 그러니까 성씨가 똑같은 애, 뭐 예를 들어 김상서 나오고 뭐 김승상 나오잖아. 그러면 부자 관계야, 가족 관계야. 알겠지? 부모가 함께 돌아가시자 혈혈단신 아녀자가 강포한 자로부터 욕을 볼까 두려워 남장을 하고 무예를 배워 풍양의 진중으로 들어갔다가, 진중이라고 하는 건 진영 중 해가지고 전쟁할 때 양쪽 진영이란 표현 쓰죠.
그겁니다. 산으로 도망에 응거하면서 천신만고를 겪었다. 그러다가 유세창을 만나게 됐다. 유세창이 비록 제가 여잔 줄 알지 못하고 지기로 허락했다. 지기, 지우를 줄임말이에요. 내 몸처럼 생각하는 친구란 뜻이야. 신이 여자의 몸으로 세창과 동행하여 먹고 자기를 한 가지로 했으니 의리로 다른 사람을 쫓지 못한다. 선인들은 유교적으로 지켜야 될 도리들을 지킨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건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스스로 구해서 유세창에게 시집을 가면 절차를 밟지 않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사대부가의 본처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뽕나무 밭에서 달빛 아래서 몰래 만나는 비루한 행실과 다를 게 없다. 그렇기에 뜻을 결정해서 인륜을 패하고 차라리 몸을 깨끗하게 마치려고 하는 것이 소원이었다 이러거든. 인륜을 패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부모 자식 간의 윤리로서 하면 안 되는 짓을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유교적으로 불효를 저지르겠다는 소리인데 무슨 얘기냐? 자살하겠다는 소리야 이거는. 부모님이 주신 신체를 자기가 버리겠다는 소리야. 정절은 지켜야 되고 하지만 유세창한테 시집은 못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인륜을 패하고 차라리 내 정절을 지키면서 몸을 깨끗하게 해서 죽으려고 했어. 근데 그러려고 했더니 어떠냐? 효에 위배되더라 이거야. 부모님이 주신 몸인데 내가 그걸 해치는 것은 효에 위배되더라. 여성한테 중요한 게 정절이고 그 다음에 효예요. 그러나 돌아보건대 부모의 혈맥이 다만 신첩의 한 몸에 있기에 차마 사사로운 염치와 의리 때문에 죽어 종족을 멸망시키고 후사를 끊기게 하는 죄인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온갖 계책을 생각해도 방법이 없으나 극히 하건대 폐하께서는 만민의 부모가 되시니 반드시 신첩의 사정을 불쌍히 여기고 윤리를 완전케 해주실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윤리는 유교적 윤리죠. 효도 지키고 정절도 지키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황제한테 결혼을 부탁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까닭에 1만 번 죽기를 무릅쓰고 박목에 이름을 걸었다. 박목이라고 하는 건 책 이름이에요. 관직에 오르는 사람들이 적혀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관직에 오르는 것밖엔 방법이 없었다. 성총을 어지럽게 함으로써 저의 진정한 회포를 아릅니다. 황제께서 매우 놀라고 기특하게 여겨서 영릉우인 유세창을 돌아보셨다. 그리고 여기 봐. 영릉우 또한 매우 놀라 안색이 흑빛이었다. 유세창은 여자일 거라고 짐작은 하고 은심은 해. 근데 여자인 거 알아 몰라? 몰랐어. 여기서 안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걸 가지고 영릉우가 늑혼당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거절하거나 불편해하거나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은 조금 힘들어요. 왜? 기본적으로 영릉우는 설초벽한테 호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상이 유승상, 영릉우의 아버지죠. 유승상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셨다. 설시녀의 재주와 용모와 의협심이 옛사람보다 뛰어나고 사정이 불쌍하니 짐이 중매가 되어 세창과 혼인시킬 것이다. 해서 늑혼시키죠. 늑혼 모티프 등장합니다. 형은 6례 6가지의 예, 결혼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예를 얘기해요. 그를 갖춰서 저 설시녀를 맞이하고 평범한 며느리로 대접하지 말아라. 저 사람이 타향에 떠드는 나그네가 되어 혼사를 말하기가 어려운 까닭에 과거에 급제하는 것을 계기로 뜻을 이루고자 했으니 이 또한 묘책이다. 충성심이 세상을 덮을 만하고 문무장원을 했으니 300칸의 집에 방이 300개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동, 집안일을 도와줄 심부름꾼들, 노비를 전례대로 사급하며 해서 문무장원한 사람한테 지급하던 대로 지급하며 특별히 여학사, 자 여학사는 문과, 여장군 무과, 그래서 여학사 여장군에 임명해서 영릉우 세창의 둘째 부인으로 정한다. 둘째 부인 별표죠. 남자애가 부인이 둘이잖아. 무조건 배경은 중국이야. 조선시대는 일부일처예요. 그래서 부인이 둘이다 그러면 전처가 죽어서 후처를 드리는 경우 거나 혹은 처는 한 명이고 나머진 첩이야. 너네 처랑 첩의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족보에 올라가는 부인이에요. 첩은 족보에 못 올라가. 알겠지?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높은 관직을 하는 남자애한테는 부인이 둘, 셋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너네 구운목 있지?
구운몽에 양소유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 근데 걔가 처가 2명에 첩이 6명이거든. 그러면 양소유가 살고 있는 땅은 중국이야. 그리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고전 소설 어휘별로 좀 살펴봤어. 특히 관직이라던가 혹은 누군가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 위주로 살펴봤는데, 인물 파악 잘 하시고 그 인물이 어떤 대사를 했는지 맥락 파악 잘 하시고 그 인물이 어떤 배경에 있는지만 파악하게 되면 내용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봐. 그래서 어휘 나올 때마다 연습해서 알아도 어차피 다음번에 똑같은 거 또 나와. 알겠어? 영릉 후 무슨 후자 붙은 애들이라던가 무슨 생자 붙은 거라던가 소저라던가 이런 거 또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뒤에 문제 한번 보면 고전 소설은 내용 이해만 잘 하면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19번 같은 경우는 본문에 A, B 부분을 줘놓고 인물의 말하기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등장을 해. 계속 등장하는 문제들이야. 고전 소설에서 말하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얘도 형식상 특징의 문제 같지만 사실 내용일치, 내용이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의 말하기를 사용하냐를 물어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하기 방식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까지 물어본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의도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의 맥락 파악이거든. 그러니까 내용일치, 내용 이해만 잘 해주시면 고전 소설에 딸려 있는 문제들은 풀 수 있어요. 뭐 여타 다른 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숙제할 때 정리해서 정리해 보시고, 고전 소설이 모의고사에 등장한다 그러면 호칭 위주로 어떤 말을 했는지 배경 위주로 파악 잘 해서 내용 이해를 우선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설 봤고 그 다음에 고전 시각을 볼게요.